여기는 바이블 지혜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데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보면서 말입니다. 길게는 수십 년을 함께 지내온 가족이나 친척, 오랜 친구나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며 이유를 찾으려 애쓰셨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드리려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이해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애쓰셨기 때문에 지치신 것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서 왜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 탓이라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물론 자기 성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본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심리 구조와 행동 패턴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과 인간 본성 연구가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수로 누군가의 발을 밟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고 웃으며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인상을 찌푸리지만 곧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그 일을 붙들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마다 다른 본성이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흙은 단단해지고 어떤 흙은 질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날 가족이 모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시간과 돈을 들여 준비했는데 어떤 가족은 수고했다 하며 고마워하고 어떤 가족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어떤 가족은 오히려 뭐가 부족하다며 불평합니다. 같은 음식, 같은 정성인데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구조가 반응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순간마다 회피하는지, 왜 집착하는 사람은 사랑조차 망쳐버리는지, 왜 사과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신호가 보일 때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리학 연구와 오랜 세월 축적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던 여러분께서 이제는 스스로를 보호할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간의 본성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평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반드시 보이는 신호가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좋은 말만 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인에 대해서도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있을 때는 언니가 제일 잘한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편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리를 비우면 저 사람도 별거 아니다. 집안 형편이 어떤데 저렇게 잘난 척한다는 식의 말을 한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다닐 때도 꾀병 아니냐, 관심 받으려고 저러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3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오랜 친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는 천사 같다가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분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중 자아나 표면적 친화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팀이 이런 사람들을 10년 넘게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성은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고 벗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를 때 의상을 바꾸듯이 말입니다. 그 본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극도로 강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행동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면의 불안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 키를 높이는 대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커 보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 조건적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면 잘하면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평생 가면을 쓰고 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불안과 질투는 뒤에서 험담으로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거의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친절한데 뒤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정당화합니다. 혹은 저 사람에 대해 걱정돼서 말한 것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지 감추는데 모든 재능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 본성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겉으로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반복되는 행동 패턴에서 나타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불안과 결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드려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친절해진다고, 더 배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험담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더 많이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깊은 신뢰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는 겉으로만 대하면 됩니다. 둘째 장. 분노가 많은 사람은 사실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형제분이 계신데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인사를 안 했다고 화를 내고 전화를 늦게 받았다고 화를 내고 심지어 날씨 이야기만 해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님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좋긴 뭐가 좋아. 미세먼지 심한데 하시며 짜증을 내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약속 시간에 5분 늦게 도착했는데 너는 맨날 늦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며 1시간 넘게 화를 내셨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조금 짜다고 했더니 그럼 먹지 말라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가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대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걸 때도 오늘은 또 뭐 때문에 화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함께 있으면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일이 이들에게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어 반응으로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의 한 뇌과학 연구팀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과 평온한 사람들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자극을 주었을 때 분노가 많은 사람들의 편도체는 평균 3배 이상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중립적인 얼굴 표정도 적대적으로 해석했고 우연한 실수도 고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형성된 심리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분노는 그들에게 일종의 방어막인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보면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무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지만 대항할 힘이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억눌린 감정들이 평생 쌓여서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더 외롭고 두려워져서 더 화를 낸다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사람을 밀어내고 밀려난 사람들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본인은 세상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분노가 세상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벌주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분노를 다 받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여러분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잘해드려도 그 사람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때로는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전화를 덜하고 만남을 줄이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에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셋째 장. 회피는 무례가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한 60대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중요한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집안 대소사를 상의하려고 해도 나중에 이야기해요 하고 슬쩍 피하고 형제 간 갈등이 있어도 중재는커녕 연락도 피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요양원 문제를 의논하려고 아들을 불렀는데 저 지금 바빠요 하며 자리를 떴답니다. 몇 번을 다시 연락해도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하고는 전화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형제들끼리만 결정하고 나서 알렸더니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라고 섭섭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머니의 칠순 잔치 준비를 하는데 예산과 장소 문제로 형제들끼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중재를 부탁했는데 문자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야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간에 친구들과 골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것이 30년 넘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서운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하며 자책도 많이 하셨답니다. 애착 이론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워지면 다칠 것 같고 의지하면 배신당할 것 같고 감정을 표현하면 약점이 잡힐 것 같아서 항상 거리를 둡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친밀한 대화를 나눌수록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회피의 본질은 친밀감에 대한 공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사랑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지만 동시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순간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심리학자들이 회피형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대부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워지면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하지만 더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도 외롭고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평생 외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하지만 계속 회피당하면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면 회피형 사람은 역시 사람들은 나를 떠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굳게 문을 닫습니다. 자기 예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난 혼자가 편해라고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을 발견한다고도 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첫 번째 문장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지옥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계속 회피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친밀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덜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만 실망하게 됩니다. 넷째 장. 집착은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70대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동생이 있는데 요즘은 그 동생과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다른 사람과 만나면 삐지고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나를 피하느냐며 따지듯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문자 3통이 와 있답니다. 언니 일어났어요? 왜 답장이 없어요? 혹시 화났어요? 이런 식입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면 5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다른 친구와 점심을 먹고 사진을 올렸더니 나는 왜 안 불렀어요? 나는 언니 친구 아닌가요? 라는 문자가 왔답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왜 안 불렀냐며 서운해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랑 나랑 누가 더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나한테 시들해진 것 같아요 라며 섭섭해하기도 한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집착형 애착 또는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뇌영상 연구를 해보면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확인하고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사랑하냐, 나를 잊지는 않았느냐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집착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만나도 괜찮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안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남아서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계속 확인하고 계속 연락하고 계속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점점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집착형 사람은 더 불안해져서 더 붙잡으려 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형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거리는 배신이고 자유는 사랑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집착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채워줄 책임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그 사람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안정되지 않는 한 그 결핍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집착을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5째 장. 변하지 않을 사람은 이미 사과 방식이 다릅니다. 한 65세분의 경험담입니다. 형님이 가족 모임에서 자주 실수를 하십니다. 말실수로 다른 가족을 상처 주고 약속을 어기고 돈 문제로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늘 미안하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형님은 조카들에게 이번에는 용돈 많이 줄게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명절이 되면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다음에 2배로 줄게 하시며 못 지키십니다. 이것이 10년째 반복됩니다. 그러고는 정말 미안하다 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동생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동생이 그것을 믿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판에 사정이 생겨서 안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동생은 큰 피해를 입었고 형님은 정말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지키겠다고 하시더니 또 어겼습니다. 10년째 같은 패턴입니다. 이제는 그 형님의 사과가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정말 잘하시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적으로는 알지만 행동을 바꿀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사과는 일종의 면죄부입니다. 사과함으로써 죄책감을 덜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이들은 약속을 할 때는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지키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순간이 오면 회피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이번만 빠지고 다음부터는 진짜로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은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그 행동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과하면 용서받고 또 기회를 얻으니까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한 선택이 됩니다. 사과 뒤에 변화가 없는 것의 본질은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그냥 말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상대방의 감정보다 우선시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면 되고 실제로 불편한 변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보다 자신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하라. 누구나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20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그 이후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사과만 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변하는 것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몇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만 믿으셔도 됩니다.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으십시오. 6째 장. 피해자인 척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60대 중반분의 이야기입니다. 시누이가 늘 자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피해를 받고 자기가 제일 억울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새며느리가 돌아가며 하기로 했는데 시누이는 나는 일을 하니까 힘들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다, 나는 시댁이 멀어서 어렵다며 계속 자신의 사정만 이야기했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똑같이 일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이 먼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명절 음식 준비를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시누이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제일 힘든 것이었다며 불평했답니다. 나중에 보니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조금 모자라는 일이 생기면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것밖에 안 남았다며 섭섭해했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은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도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며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가 30년째 반복되니 이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지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해자, 의식 또는 피해자,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한 심리학자가 수십 년간 이런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약자로, 피해자로 위치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이득을 얻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는 식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동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배려받아야 하니까요. 셋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황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입니다. 피해자 행세의 본질은 책임 회피와 관심 욕구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편합니다. 변화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성장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진짜 성장도 진짜 관계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하고 도와주려 하지만 점점 지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계속 피해자 행세만 하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며 피해자가 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피해자 의식에 갇힌 사람들은 정반대로 삽니다.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순간 자신의 삶을 바꿀 힘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피해자 놀이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동정심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패턴을 강화시킵니다. 적당한 공감은 하되 그 사람의 세계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고 인정해주되 하지만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끝없는 피해자 의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7째 장. 관계를 끝내야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고민입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걱정되고 만나고 나면 우울하고 헤어진 후에는 며칠을 그 말들을 곱씹느라 힘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를 만나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답니다. 누구 험담, 세상 불평, 자식 걱정, 건강 염려 등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그게 뭐 대수냐 하며 깎아내립니다. 조언을 하면 네가 뭘 알아 하고 위로하면 내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나는 요즘 이런 일로 힘들다며 자기 이야기만 했답니다. 어르신의 기쁨은 단 1분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왜인지 기분이 우울하고 자꾸 그 친구가 한 부정적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 지기를 어떻게 정리하냐며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도 없는데 평생을 함께한 사이인데 하는 생각에 계속 만나고 계신답니다.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관계심리학 연구에서는 정리해야 할 관계의 신호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만나기 전에 무거운 마음이 들고 만나는 동안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둘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편하게 있지 못합니다. 셋째, 그 사람의 부정적 영향이 다른 관계에까지 미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가족에게도 짜증이 나고 다른 친구들과 만나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넷째, 반복적으로 경계를 침범당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자꾸 연락하고 싫다고 해도 계속 요구하고 개인적인 일에 간섭합니다. 다섯째,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깎아내립니다. 여섯째,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늘 내가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합니다. 늘 내가 이해하고 상대는 요구만 합니다. 일곱째,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성장이나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추억만 붙들고 있을 뿐 현재는 고통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쉬어야 하듯이 관계가 아프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계 정리의 본질은 자기 보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고 시간은 귀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50년을 함께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현재가 괴롭다면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먹지 말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많은 추억이 있어도 현재 나를 해치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과거의 좋았던 기억만으로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연을 완전히 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를 묻는 관계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락을 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과거도 여러분의 현재 평화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인간 본성의 7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이중성과 그 뒤에 숨은 불안, 분노가 많은 사람의 두려움과 방어기제, 회피형 인간의 친밀함 공포와 외로움, 집착형 인간의 결핍과 사랑의 왜곡, 사과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무책임과 편안함 추구, 피해자 행세를 하는 사람의 회피 전략과 관심 욕구, 그리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의 7가지 신호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가까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지키려 하셨을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셨을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더 참으려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실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허용하는 거리와 기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이고 건강한 경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그 시간을 고통스러운 관계에 쓸 것인가, 평화로운 시간에 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인간관계 앞에서 흔들리실 때 하나의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밤잠을 설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일 뿐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좋은 사람이십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보호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께 주어진 권리이자 지혜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블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위로와 통찰을 드리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